미국의 F-4 팬텀이 북베트남을 향해 질주한다. 복수의 시간이다. 그동안 적의 미국이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던 미군 폭격기. 이제 미 군부는 교묘한 함정을 파고 만만치 않은 미국이들을 1대1 공중전으로 끌어들인다. 한국 역사상 가장 정교한 함정, 바로 암호명 볼로 작전이다.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이제 우리는 막강 F-4 팬텀이 강력한 미그 21을 하늘의 매복지로 끌어들여 격추시키는 지금까지는 본 적 없는 광경을 조종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된다. 지금부터 이들의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분석하며 공중전을 재현해 볼 것이다. 1967년 1월 2일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이자 더블 에이스인 로빈 올즈 대령은 4대의 공군 F-4 팬텀을 이끌고 북베트남 출격 임무를 펼치고 있었다. 몇 개월간 북베트남 조종사들은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로 미군의 폭격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다. 올즈는 정교한 함정을 파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이를 전투로 끌어들일 생각이다. 그는 민첩한 전투기들을 느리고 취약한 폭격기들로 위장시켰다. 이들이 적의 비행장에 가까워지자 두터운 먹구름이 미국이가 출몰할 걸로 예상되는 표적 지점에 짙게 들이었다. I went past the target for a couple of minutes, did a 180 and came back. 올즈는 미국이가 걸려들기만을 바라며 선회를 냈다. I knew they were airborne, but they were underneath us and going the other way. So I went further past their airfield by time and distance and did another 180. 갑자기 구름 사이에서 미국이가 나타났다. 미끼를 문 것이다. 한 대가 올즈의 6시 방향에서 곧바로 질주해 왔다. 인근에서 팬텀을 몰던 에버렌 레스베리 데이가 접근 중인 미국이를 발견하고 올즈에게 경고했다. I looked over and I saw a MiG pop up out of the clouds right behind him, and I called him by call sign, and I told him there was a MiG back there. 올즈는 편대에게 분리를 지시했고 팬텀은 2인 1조로 나뉘어졌다. 하지만 미국인은 올즈를 쫓았다. 올즈와 그의 6명은 여기 있고 미국인은 여기 있다. 올즈의 3, 4분기는 여기에서 편대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했다. 팬텀 4번기에 윌터 레더크 데이가 신속히 행동에 나섰다. 그는 스로틀을 당겨 하이 요요라고 하는 가파른 상승선회를 냈다. 하이 요요 도중 레데커는 수평을 잡았다가 다시 당겨 고도를 높였다. 위쪽으로 자리를 잡아 배면 비행으로 미국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뒤쪽 상공에서 적을 향해 선회했다. 그리고 급강하했다. 목표는 미그 21 뒤에 서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것이었다. 그는 올즈의 꼬리에 붙은 미국이 뒤로 자리를 잡은 후 발사를 했다. 치명적인 훼손을 당한 북베트남 제트기는 통제력을 잃고 구름 속으로 소용돌이치며 사라졌다. 한 대를 잡긴 했지만 구름 속에서 더 많은 적이 나타났다. 전투가 개시됐다. 볼로 작전이라고 알려진 정교한 함정이 이제 베트남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중전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몇 개월 동안 미 항공기들은 북베트남의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 미국의 먹이가 되었다. 이에 볼로는 그 복수를 할 기회였다. 2년 전인 1965년 3월 2일, 미국은 롤링 썬더 작전을 시행했다. 목적은 북베트남 기지와 방공망을 파괴하고 교량과 도로, 철도를 박살내 호치민 루트로 향하는 인력과 보급품의 순통을 조이는 동시에 남쪽의 베트콩 반군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워싱턴은 미 공군의 족쇄를 채워버렸다. The simple answer to destroying the MiG force was to destroy the bases where the MiGs flew from. At this time, the airfields were off limits because
killing the Russian advisors at these airfields risked a wider war. The only way to destroy them then was only after they were in the air. 표적에 접근하는 것조차 워싱턴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 You had to go down a corridor. So where do you suppose they put all their guns? I was told that the North Vietnamese possessed more anti-aircraft weapons in a 40 to 50 mile radius of Hanoi than Germany had possessed in all of Europe in War II. So the opposition from guns, missiles, and MiGs was quite impressive. 피해가 증가했다. 큰 타격을 받은 것 중엔 서드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F-105 썬더치프 같은 전폭기도 포함돼 있었다. 폭탄을 탑재한 서드는 민첩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북베트남의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들에 의해 큰 고초를 겪었다. 1966년 7월 북베트남은 40세대의 미 항공기를 격추시켰다. 미군으로선 가장 큰 손실을 입은 달이었다. 같은 해인 1966년 여름 제8 전술 전투비행단은 22명의 파일럿과 11대의 비행기를 잃었다. 병사들은 좌절해 사기를 잃고 떠나갔다. 1,400명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들이 공군을 떠나 빠르게 성장 중이던 상업 항공 부분으로 이동했다. 그때 한 지휘관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전의 용사이자 더블 에이스였다. 몇 년 동안 그는 공격적인 공중전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이름은 로빈 올즈였다. Basically, the people who were training pilots were more concerned about safety and their own rear ends than proper training. Besides, they didn't know proper training anyway. Youngsters were taught about all the switches in the cockpit and how to start it and take off and land and dropping a few little practice bombs. None of the new fighter pilots were really trained in dogfighting. Robin was about results, and if he had to fold, spindle, or mutilate some regulations in order to get the job done, he would do it. 1966년 9월 30일 로빈 올즈는 태국의 우본 공군기지에 주둔한 공군 제8 전술 전투비행단의 지휘를 맡았다. What he brought was rock star charisma coupled in a powerful dynamic package that in another era would have been a warrior king. So Robin's personality really is what turned around the 8th Fighter Wing. 올즈 대령은 제8 전투비행단의 공중전을 가르쳐 미그 21에게 복수를 하게 했다. 공중전을 가르치려면 먼저 공중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올즈는 프로였다. 제8 전투비행단을 가르치는 동안 그는 수십 년 전 힘겹게 터득했던 지식의 창구를 활짝 열어젖혔다. 올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하늘에서 공중전을 배우기 시작했다. 1944년 8월 24일 22살의 로빈 올즈 대위는 스캣3라는 이름의 P-38을 몰고 독일 상공으로 날아갔다. 그의 임무는 독일 공군 전투기로부터 미군의 중폭격기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올즈의 편대기들은 세계의 비행대대의 가장 왼쪽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본대와의 간격은 거의 32km에 달했다. 경계 중이던 올즈는 11시 방향에서 작은 반점을 발견했다. I knew what they were. I knew they were enemy because there was nobody else supposed to be there. 메서슈미트 ME-109 전투기 부대였다. There must have been 55, at least 55 or 60 109s. 올즈의 3, 4분기는 저질의 연료 때문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 뒤로 쳐져 있었다. 하지만 올즈 그의 육맨 리 홀리스터는 조사차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올즈가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는 스로틀을 당겨 메서슈미트를 향해 날아갔다. 올즈의 육맨도 충실히 보조를 맞췄다. 이제 올즈는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일 참이었다. 겨우 2대로 50대의 적기에 맞서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조종관을 잡은 쌍발 라이트닝은 기대에 부응했다. The P-38 was a great fighter, fun to fly. With a decent pilot, you could whip anybody down low. 1939년 1월 27일 첫 비행을 시작한 로키드 마틴의 P-38 라이트닝은 당시 전통적인 미국의 전투기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기존의 전투기들에 비해 마력은 2배나 높아졌고 크기도 거의 2배나 더 컸다. 내정의 59경 기관총에 20mm 기관포를 갖춘 P-38은 배도 가라앉힐 만큼 화력이 대단했다. 독일군은 이 신형 전투기를 포크 모양의 꼬리를 가진 악마라 불렀다. P-38의 상대는 작고 민첩한 메서슈미트 Me-109기였다. 독일 공군이 가장 선호한 기종으로 역사상 어떤 전투기보다 많은 35,000대가 넘게 생산됐다. Me-109는 중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2개의 기관총과 위력적인 30mm 기관포는 단 한 방에 P-38을 박살낼 수 있었다. P-38은 더 빠르고 Me-109보다 훨씬 더 중무장돼 있었다. 하지만 이 독일 전투기는 특유의 장점이 있었는데 급강하가 더 뛰어나다는 것이었다. I could outturn a 109 at the altitudes at which we flew. I couldn't dive with him. 독일 전투기가 막강했다면 조종사들 역시 그랬다. 독일 공군은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했는데 일부 파일럿은 1937년부터 참전해 수백 대를 격추시키기도 했다. You had some superb pilots, so you never knew what you're going to be up against. I never got in 2 battles that were the same. 올즈와 그의 육면은 거대한 독일군 대형을 향해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두 사람은 독일 깊숙이 비행할 수 있게 해주었던 무거운 장거리용 연료 탱크를 떼버렸다. And I told my wingman, B.E. Hollister, tanks. Off went the drops, and we kind of barged ahead. And I lined up on tail end Charlie, and I was just about to shoot, and both engines quit. 깜짝 놀란 올즈는 연료 탱크를 버릴 때 내부 연료 공급 장치의 스위치를 켜는 걸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다. So what the hell, I shot anyway. And to this day, I claim to be the only fighter pilot in the history of aerial warfare to shoot down an enemy aircraft while in the glide mode. 첫 번째 적이 박살나며 추락했다. 올즈는 엔진을 다시 켜고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했다. I know it sounds ridiculous for 2 guys to attack that many airplanes. But I ask anyone who's listening, put yourself in one of those German airplanes. One of your people screams that he's been hit, he's bailing out. Every man in that huge gaggle would wonder if there was somebody right behind him. 독일 파일럿들은 놀라서 흩어졌고 P-38은 50대의 적기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올즈의 육면은 다른 2대를 쫓았다. 올즈는 상승 좌회전을 내서 또 다른 메서슈미트를 쫓았다. Then I went on into the fight, got another one. BE got 2 of them up here with 1 pass. And I looked down and there was a P-51. Where he came from, I have no idea. 미국의 P-51 머스탱이 2대의 Me-109기에게 쫓기고 있었다. 올즈는 쫓기고 있는 머스탱을 돕기 위해 곧바로 가파르게 급강하했다. 그러나 흥분한 탓에 너무 빨리 강하했다. 올즈는 조종관을 잡아당겼지만 스캐스리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독일의 시골 지역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1943년 8월 23일) 육공군 대위 로빈 올즈는 공격을 받고 있는 P-51 독기에 급강하였다. 하지만 너무 빨랐고 급강할 때 붙은 속도로 인해 비행기는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P-38은 압축성이라고 알려진 공기역학 효과에 빠진 것이었는데 이는 항공 엔지니어들과 조종사들이 막 파악하기 시작한 현상이었다. 급강하 상태에서 올즈의 P-38은 거의 음속에 접근하고 있었다. 날개의 앞전에 가해지는 공기가 압축되기 시작하고 속도가 증가하면서 충격파도 커져간다. 이제 날개 위로 흐르는 기류와 조종 ing면에 방해가 생기면 비행기는 더 이상 조종사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게 된다. When a pilot in P-38 was in a dive with compressibility, the control surfaces were almost useless and they could pull and yank at it as hard as they could and get almost no reaction. It must have been a terrifying experience. 통제력을 상실한 올즈는
조종석 내부로 눈을 돌렸다. I saw that 51 down there and dove without thinking. So to heck with the Germans, all I wanted to do, try to recover, because many had not been able to do so. 하지만 공기 밀도가 높은 저공에 이르자 조종 ing면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는 조종관을 강하게 잡아챘다. I pulled so many G's that my canopy window broke out, which was horrifying noise. And I know it sounds like an exaggeration, but I managed to pull out right above this wheat field near the town of Rostock. 조종석까지 부서진 올지로선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Now I want to go home. I've had enough. 하지만 그때 기술을 스쳐 지나간 총탄 때문에 그는 다시 전투 모드로 돌입했다. And there was a 109 shooting at me. And I quickly turned hard, thinking, this isn't fair. Leave me alone. I'm hurt. All I want to do is go home. 올즈는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힘을 증가시켜 적기를 따돌리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상승해 기동할 공간을 얻어야 했지만 상승하면 속도가 떨어져 손쉽게 적의 표적이 될 수 있었다. 올즈는 여기 독일기 앞에 있다. 그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했다. 조종관을 있는 힘껏 당겨 급격하게 90도 좌회전을 하자 고속 실속에 비행기가 떨려왔다. 이는 브레이크를 잠그는 것과 같았다. But, and G-force like that, I slowed down rapidly. He overshot. I rolled the wings level and he was right in front of me, so I pulled the trigger. Down he went. 올즈의 5번째 요격으로 그는 이제 공식적인 에이스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로빈 올즈 대위는 12대를 격추시켰다. 유럽 전선에서 활동하는 동안 올즈는 자신의 대대장이자 전설적 조종사인 허브 잼키에게서 교훈과 전술을 배웠다. 잼키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가르쳤지만 공격적인 정신이야말로 전투기 조종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믿었다. 23년 후 베트남. 올즈는 P-38보다 3배나 빠르고 최첨단 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무기를 장착한 제트기를 몰고 있었다. 그의 공중전 기술과 지도력은 젊은 파일럿들에게 영광과 활력을 주었으며 이들에게 북베트남의 하늘에서 통제력을 점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All the guys loved Robin when he got there. And one reason was he came in and said, this is the way it is. I'm the new guy, but I'm going to give you guys about 2 weeks and I'm going to be better than any of you. And pointed to every person in that room. 독불 장군이었던 올즈는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했다. 그는 계급을 무시하고 능력대로 편대장직을 부여했다. Things changed for the better. It became a fighter wing. 조종사들의 전투 준비가 갖춰지자 올즈는 표적을 선정했는데 소련제 미그 21기였다. 이들은 미 항공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 올즈는 그 복수를 원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그기를 박살내려면 반드시 하늘로 끌어들여 교전을 통해서 죽여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항공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함정을 고안해냈다. I went to my boss, General Momar, and suggested that the MiGs were getting very frisky as he knew, that I had an idea that we could do something about it. 올즈의 계획은 간단했다. 적이 F-4 팬텀 전투기를 보다 약한 F-105 썬더치프로 오인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폭탄을 탑재한 F-109가 적의 영공을 날 때면 미국이들이 출몰해 더 느리고 덜 민첩한 이 전폭기들과 교전을 벌였다. The North Vietnamese Air Force developed a hit-and-run tactic that's akin to guerrilla tactics, where the MiG-21s would come in at low altitude, pop up and try and hit the F-105 strike forces, but then escape before the F-Force could come down and attack them. 미국이 파일럿들이 교전을 안 한다고 해서 용기나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다. 미군이 추정하기로 이들에겐 겨우 16대의 미그 21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척 신중하게 이들을 운용했다. 로빈 올즈와 팬텀기들은 F-105를 흉내내기 위해 F-105 같은 무전 주파수, 무선 호출 부호, 비행 패턴을 사용했다. 그리고 북베트남의 레이더 담당이 여기에 속아 미그 21에게 표적을 격추시키라는 출격 명령을 내려주기만을 고대했다. 일단 출격만 하면 미국 전투기들이 미그기를 격추시킬 수 있었다. 올즈는 이 계획을 필리핀의 전투용 단검의 이름을 따 볼로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 계략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의 속임수가 더 필요했다.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이 표적을 찾는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QRC-160 전자방어포드로 적의 레이더를 교란했다. 이 장비는 늘 서드에 탑재되어 있었지만 F-4에는 결코 장착된 적이 없었다. So the North Vietnamese, upon catching their signals, would surely think, well, these are F-105s. It was one more key to the success of Operation Bolo. So, in a moment's notice, the F-4s were wired to carry a QRC-160 jamming pod and switches installed in the cockpit to activate them. And they luckily had this pod to make the Operation Bolo work. 1967년 1월 2일, 팬텀기들이 태국 우본 공군기지에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다. 각각 4대의 팬텀으로 이뤄진 7개 편대가 하노이 주변의 미그 비행장을 향해 날아갔다. 이들은 F-105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자동차의 명칭을 무선 호출 부호로 사용했다. 제1편대는 올즈, 제2편대는 포드, 제3편대는 램블러, 그리고 링컨, 템페스트, 플리머스, 베스파. 이들 전투기들은 태국 기지에서 5분 간격으로 출격했는데 표적지에서 미그기와의 교전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였다. 표적에 도달한 첫 팬텀은 로빈 올즈 대령 임원은 올즈 편대였다. 미그기 한 대는 이미 올즈의 4번기 윌터 레데커에게 이미 격추당한 상태였다. 하지만 더 많은 미그 21이 구름을 뚫고 나타났다. They realized we were not thuds, and the lead called out, "These are not thuds, they're phantoms. What shall we do?" Mass confusion. 미국의 파일럿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돼 있었다. They always had to obey what they were told to do by the ground people. And the ground people were in a tizzy. They didn't know what to do about it. 북베트남 공군은 미끼를 물었고 올즈가 공격 명령을 내렸다. 볼로 작전이 베트남의 공중전 양상을 이제 막 바꾸려는 찰나였다. 임문경엔 인사돌. 달라.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살만 난다. 붙고 시고 피나고 흔들릴 때 서범은 역시 인사돌입니다. 대한민국 인공량 인사돌. 임문경엔 인사돌. 달라.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살만 난다. 붙고 시고 피나고 흔들릴 때 서범은 역시 인사돌입니다. 대한민국 인공량 인사돌.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 I feel alive. 결정적인 순간 당신의 비즈니스가 멈춘다면 And the world don't stop me 'cause I'm having a good time. 신도리코 non-stop 솔루션으로 비즈니스는 멈추지 않는다. Like a tiger, defying the laws of gravity. Technology Spirit, Shindoriko. 한국문단의 거장 이문열. 그는 왜 소설을 소설로 읽어달라 청하는가? 대중의 찬사를 받는 소설가에서 정치적 논객으로 불리기까지 이문열이 말하는 문학적 성공과 실패, 문학 인생 30년, 시대와 문학, 그리고 한 소설가의 고뇌를 만나본다. 꿈꾸는 사람들의 바이오그래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는 세종입니다. 우리는 세종과 세계를 바꾸지 않는 이런 프라이드가 우리가 있어요. 저는 아주 세종에 아주 반해가지고 맨날 세종만 생각해요.
1967년 1월 2일 로빈 올즈 대령과 다른 세대의 F4 팬텀 공격 편대가 적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F-105 썬더치프 흉내를 내며 푸겐 비행장 상공을 질주하고 있었다. 정교한 이 유인 전술을 위해 F-4 전투기는 공중전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를 탑재한 상태였다. 레이저 유도 AIM-72 스페로우 미사일은 40km밖에 표적도 적중시킬 수 있는 반면 열추적 AIM-9 사이드와인더는 단 몇 초 만에 마 2.5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제트기보다 3배나 빠른 속도였다. 지상의 비행장으로부터 더 많은 적기들이 모여들면서 공중전은 점점 불붙기 시작했다. 올즈와 그의 조종사들로선 의기양양한 미그-21을 과연 하늘에서 격파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1966년 3월 소련에서 북베트남에 처음으로 제공한 미그-21은 미그-17과 미그-19에서 엄청나게 발전된 기종이었다. 더욱 빨라지고 상승 한도도 높아졌으며 무기도 더 향상됐다. 속도도 거의 시속 2250km에 육박했으며 막강한 23mm 기관포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더와인드의 소련판 모델 K-13A 아톨 열추적 미사일 2기를 장착하고 있었다. MiG-21 at altitude was better than F-4. If you could get him down low and in a churning battle, he loses energy in high G turns. So you could battle them down low. Dogfight, if you will. But up high, forget it. 미국의 상대는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의 F-4 팬텀으로 1960년 미 해군이 처음으로 실전에 도입했다. 팬텀의 쌍발 터보 제트 엔진은 최고 시속 약 2,4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또한 제급유 없이 1920km밖에 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다. F-4는 막강했다. 하지만 미사일로 폭격기를 요격하도록 제작되었을 뿐 교전용은 아니었다. The weaknesses of the F-4 were it didn't have a gun. The MiGs were real good at employing their gun. 미그는 6,000m 이상 상공에서 팬텀보다 민첩한데 더 작고 찾아내기도 힘든 데다 기총이라는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다 막강한 팬텀이 미그-21을 잡을 수 있었다. F-4는 더 빠르고 상승률도 좋은 데다 더 많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1월 2일 위장한 팬텀을 기습 공격한 미그-21은 결코 쉬운 먹이가 아니었다. The MiG pilots, to their credit, were very aggressive, most of them. And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test our skills. 올즈는 11시 방향에서 한 대를 더 발견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요격의 용이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2개의 스페로우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미사일은 레이더 추적에 실패해 미그기를 지나쳐버렸다. 올즈는 다시 조준해 열추적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미그기는 급선회를 내 미사일 추적에서 벗어나 구름 속으로 급강하에 숨어버렸다. 한 대가 사라지자 곧바로 다른 한 대가 나타났다. Then there was another MiG going 180 degrees to me, fairly close. So close that I couldn't just make a flat turn and get behind him. 올즈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했다. 우선 방향을 바꿔서 미그기의 꼬리에 붙은 다음 미사일 추적이 가능하도록 적기와의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했다. 올즈는 2차 세계대전 때 배운 전통적인 공중전 비행수를 사용했다. 바로 벡터 롤이었다. I went straight up. When I got up, I turned over on my back and hung there for a moment or a few seconds and watched him. And when the time was right, I rolled to my right. Now he was down to my left. So that this roll would take me in a wide, swooping, downward curve, and I wound up right behind him. 올즈는 팬텀의 강력한 추력을 이용해 미국이 위로 솟아오르자 엄청난 중력의 압박이 가해졌다. 정신을 잃지 않도록 G-수트가 부풀어
종아리와 허벅지, 배를 압박해서 뇌에 피를 공급해 주었다. I don't think that MiG saw me, no. The one that was going opposite my direction. If he did, he was stupid. 이제 완벽한 위치를 잡은 올즈는 1370m 지점에서 사이드 와인더를 장착했다. When I came down behind him, I got a wonderful growl, which the Sidewinder looks at the IR signature of an airplane, the heat waves, and it speaks to you. It kind of mumbles. Then if it sees a good heat source, it goes. Then you know that your missile is looking at the target. So it's very simple. All you have to do is pull the trigger. 조종사는 탈출하지 않았다. 올즈는 미그기를 격추시켰지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레데커 대위관문은 4번기 팬텀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One of his tanks didn't feed. I had plenty of fuel. I could have stayed there, but I wanted to get him home. 올즈는 전투 지역을 벗어나 레데커를 안전한 지역으로 호위했다. 5분도 되지 않아 올즈 대령과 그의 편대는 세 대의 미그기를 격추시켰다. 아군의 피해는 없었다. 네 대의 팬텀으로 구성된 두 번째 편대인 포드 편대가 몰려왔다. 볼로 작전은 미국기를 전투로 끌어들였다. 속임수가 주요한 것이었다. 이제 그 결과는 올즈가 이끄는 조종사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1967년 1월 2일) 하노이 인근 푸겐 비행장. 볼로 작전의 제2 비행대인 포드 편대가 적과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경험이 풍부한 전투기관인 에버렛 레스베리 대위는 포드 3번기를 몰고 있었다. 그는 4개의 SA-2 지대공 미사일이 4시 방향에서 구름을 뚫고 날아오는 걸 발견했다. SA-2의 최고 속도는 마하 3.5로 시속 4200km가 넘으며 18,000m 상공의 제트기도 박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팬텀은 QRC-160 전자방어 포드를 탑재하고 있었다. 이 장비는 적의 팬텀을 F-100으로 오인하도록 장착한 것이었지만 레스베리에게 행운을 안겨주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켜 미사일이 팬텀의 후방 아래로 발사되게 만들어 빗나가게 만들었다. 한편 미국이들은 자신들의 상대가 무장이 잘 된 F-4 팬텀으로 이제 교전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Some of them were more aggressive than others. It was hit and miss. Others seemed to want to hang around and fight. And I think that was the kind we were really looking for. Because it was hard to catch these guys. 미국이 한 대가 포드 편대장인 체피 제임스 대령에게 접근하고 있는 걸 레스베리가 발견했다. I thought he was coming after our lead. He kept closing too close. So I tried to get forward lead to break to the right 3 or 4 times and he wouldn't go. So I got between him and the MiG. 미국인은 제임스의 4시 방향에서 오고 있었다. 제임스가 우회전을 할 수 없자 레스베리가 가속해 중간에 끼어들었다. 미국이 조종사는 포드 1번기를 지나쳐 교전을 피하기 위해 압박이 심한 좌측 선회를 냈다. 레스베리도 따라서 좌회전을 냈다. 하지만 중력의 압박이 너무 심해 미사일을 제대로 쏠 수가 없었다. 레스베리는 벡터로를 구사했다. 그는 벡터로를 통해 미국기의 6시 방향에 자리를 잡았다. 좌회전을 하는 미국기 후방 1000m 지점은 사이드 와인더를 발사하기에 완벽한 위치였다. 하지만 발사는 신중해야 했는데 그에게 제대로 작동한 건 단 한 발뿐이었다. 그는 미국기의 꼬리로 다가갔다. I
I followed the guy down. He was heading for the clouds. 미국인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친 듯이 내달았다. 하지만 구름 엄폐물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웬일인지 방향을 꺾었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레스베리는 완벽한 자세를 잡았다. I had the tone in the headset for the missile, which told you it was tracking. Squeeze the trigger, and it went like a bullet right in the cockpit with him, and then he blew up. I almost spun in while I was watching him. It was so spectacular. First time I'd ever shot down a MiG, and so I was excited, to say the least. 포드 편대가 첫 요격에 성공했다. 볼로 작전의 네 번째 승리로 아직 아군의 피해는 전혀 없었다. 포드 편대가 표적 지역을 벗어나는 사이 세 번째 편대에 램블러 팀이 미사일을 장착하고 나타났다. 올지의 함정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고 미국이들도 점점 하늘을 메웠다. 하지만 램블러 팀은 여기에 또 다른 위험과 맞닥뜨렸다. 전신주만한 SA-2 샘 미사일이 구름을 뚫고 돌진해 오고 있었다. 램블러 팀을 이끈 건 존 B 스톤데이로 볼로 작전의 주요 입안자 중 한 명이었다. You got your brain, your heart, your gut, and your hand interconnected. And that's what it takes to pull off the mission. You're going to be scared, you're going to be nervous, you're going to be sweating. Your voice is going to go up a few octaves probably, first time the SAMs come up. But that's what gets the ticker going to make it work. 스톤은 무전을 통해 전방의 교전 소식을 듣고 있었다. 하시거리 밖에서 아군기를 공격할까봐 염려된 스톤은 올지에게 편대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I could hear it all going on, and that's when I'd ask, where are you? The response was, go find your own. I thought that was pretty selfish of him at the time, but there's plenty left. 적기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I looked out ahead and I saw two MiGs. Later I find out there were four. I just saw the two. They were about my 2 o'clock position. I was high on them, maybe 2 to 3 miles out. 스톤은 연료 탱크를 떼버렸다. 그리고 그와 그의 육면은 우회전에 급강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국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I hollered, go bore sight, which trains my radar to look where my pipper and my windscreen is. 조준선을 펼치면 팬텀의 앞 유리에 보이는 피퍼가 가늠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육안으로 표적을 조준할 수가 있다. 스톤은 미국의 날개뿌리에 피퍼를 겨눈 다음 레이더를 물리고 스피로우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스피로우는 표적까지 팬텀의 레이더 빔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베트남의 열대성 기후에서는 커다란 신뢰성 문제를 드러냈다. Since the reliability of the Sparrow was in the range of 10% or so, pilots would typically ripple fire them so that they would hope that one would find its way to the target. I fired 2 more times. The second one went right to the wing root of the MiG-21 and exploded. And the guy ejected. 그때 스톤과 그의 육면은 그들 위에 위치한 적기 2대를 더 발견했다. They were shiny, bright, shiny silver ones. So I turned to those two. 갑자기 스톤과 그의 육면 사이에 밝게 빛나는 은빛의 뭔가가 나타났다. You know, I just saw it peripherally. Found out later it was a MiG-21 that came through between my number 2 and I, and he was shooting. I didn't even see this. I was glad that I'm sure it would have scared me to death. 스톤에게 긴급 무전이 들어왔다. I hear this voice. He's Rambler 3 said, and it's a MiG on your ass, brake right. 스톤은 오른쪽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왼쪽을 보자 360m 거리에서 미국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30mm 포가 그를 향해 불을 뿜고 있었다. 볼로 작전의 입안자 중 한 명인
미 공군대의 존 B. 스톤은 미그 21이 바로 뒤에서 기관포를 품어내고 다가오는 걸 발견했다. Tracers were red basketballs about this big, all over my canopy. 스톤은 급히 좌로 선에 미그기의 십자선을 벗어났다. And I hollered nice expletive and broke into him to defeat this turn. 미그기는 너무 빨라 같이 선회하지 못하고 스톤을 지나치고 말았다. 우위를 점한 스톤은 오른쪽으로 롤링을 하며 그의 뒤로 돌아갔다. 중력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들어 적기를 계속 주시했다. 그는 미그기가 바로 자기 앞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The MiG's not there. I don't see number 2. So I start another turn, and I'm in this hard turn to light the burners. 스톤은 시야에서 육민과 미그기를 놓쳐버렸다.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계속 선회를 하면서 창공을 수색했다. 그때 그의 육맨이 미그기와 교전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When I broke this way, he couldn't recover, but he did a high G barrel roll, and he saw the ones that I was looking at a few minutes before. 그의 육맨인 로렌스 클리는 완벽한 연속 횡전을 했다. 기술을 올려 우측으로 횡전해 배면 비행을 한 다음 다시 횡전을 통해 미그기 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해서 글린과 미그기의 간격이 벌어졌고 미사일 추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글린은 스페로우를 발사했다. 그때 4번기인 필립 홈즈는 2대의 미그기를 쫓고 있었다. Phil Combes had picked up those other 2 MiGs that I had not seen the first time. And he had a little engagement with them, and he shot down one out of that flight. 스톤의 눈엔 더 이상 표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샘 미사일이 구름을 뚫고 날아왔다. I called egress, meaning, let's go, let's get the hell out of here. We got everybody together. It was time to go. 램블러 편대는 태국의 기지를 향해 귀환했다. 이들은 6대의 미그기와 교전을 벌여 3대를 격추시켰다. 남은 4팀의 볼로 편대는 너무 늦게 현장에 도착했는데 미그기가 이미 도망친 후였다. 짙은 구름도 이들의 도주를 도왔다. I found out later that for all the talking with the MiGs and their controllers on the ground, told them get in the clouds. And that's what happened. All the MiGs went into the clouds, and it was all over. 5번 퀴즈로 돌아오자 시상대원들이 귀환하는 편대를 열렬히 맞아주었다. And those guys on the ground now see the results. And when the canopies come open and people start holding up 1 and 2 fingers indicating MiG kills, the place erupts. It's a party. 올즈와 그의 대원들은 대승을 거뒀다. 13분 만에 미그기 7대를 격추시킨 것이었다. Operation Bolo shot down 7 MiG-21s, which may not seem very high, but to put in perspective, the North Vietnamese Air Force only had about 12 to 16 MiG-21s at the time, so they lost about half their MiG-21 force. 이 전투에서 미군은 아무런 아군의 손실 없이 베트남전 임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적을 사살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히 적의 귀중한 미그 21기를 몇 대 파괴했는가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From the wider perspective of the air war as a whole, it forced the North Vietnamese to pull back, regroup, kind of scratch their heads and figure what in the world happened today and how do we prevent that from happening again. It kind of put a damper on the MiG activities for quite a while. But the main thing I think that Bolo did was it was exhilarating for all fighter pilots that we finally got to do something. 전투가 막 끝난 직후 가진 이 진귀한 인터뷰 필름에서 올즈 대령이 볼로 작전에 대해 설명한다.
deliberately planned fighter sweep went just as we'd hoped. The MiGs came up. The MiGs were aggressive. We tangled. They lost. 올즈는 세 번째 은성 무공 훈장을 수상했다. 베트남전 참전 기간 동안 올즈는 3대의 미국기를 추가로 격추시켰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13대, 베트남전에서 4대, 총 17대를 격추시키며 트리플 에이스가 되었다. 그는 미 공군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자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이다. No two engagements, which I really prefer to call them, are the same, ever. You think you got it down pat, but it's always something different. It's always something that will surprise you or demand of you flexibility, innovation. 올즈가 자신의 전투 비행단에 주입시킨 훈련과 팀워크 덕분에 대원들은 베트남전에서 뛰어난 미국이 킬러로 다시 태어났고 총 38번의 공중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올즈는 1968년 5월 준장으로 승진했고 1973년 공군에서 전역했다. 냉혹할 정도로 기본을 강조하고 직원을 서슴지 않는 로빈 올즈 같은 전투 베테랑들 덕분에 미 공군은 공중전 기술을 다시 습득하고 마스터할 수 있게 되었다. 히스토리 채널 OX 퀴즈 이벤트 실전 최강 전투기 대전 매주 한 분을 추첨해